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67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들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이철주 저의 북의 예술인에 실려있는 최승희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이 책의 294쪽부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승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승희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승희의 운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승희는 남편 안막과 함께 1951년부터 1955년 말까지 소련파의 학대를 받고 몇 번인가 슬픈 고배를 마시었다. 안막이 한설야계부터 소련파와 그 주류인 이태준계와의 알력에서 항상 참목격으로 놀았다. 비록 김일성계라 하지만 1953년 소련 출신의 제2인자인 허가이가 김일성의 흉계에 의해 자살할 무렵까지는 김일성계의 세력이 약했던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렇던 것이 김일성계가 값싼 파를 형성하여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계를 숙청하고 계속 소련파와 중공연안파를 대거 숙청하여 1956년 초에 완전히 독재 세력을 장악하게 된 뒤로부터 한설야와 안막의 세상이 왔다. 이태준계가 최후로 1956년 1월에 완전히 숙청되면서 안막은 음악대학 총장으로부터 일약 문화선전부상으로 출세했다. 소련파의 숙청. 이태준계의 매장으로 문예계는 한설야계가 독점했으니 안막 최승희 부부의 절정기가 도래했다. 특히 1956년 6월 그들의 무남 동료인 안성희가 모스크바 유학으로부터 귀국하여 귀국 공연을 모란봉 극장에서 가졌을 때 그들의 최고 행복이 시절이었다. 당시 허정숙이 상이고 부상에는 안막과 김강, 연안파이었으나 예술행정을 안막이 담당했던 관계로 문화행정의 최고의 지위에 있었고 또 최승희는 최승희 무용연구소 소장이었으니 이 귀국 공연이 최고로 성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김일성을 비롯한 최고 통치자들이 전원 관람했으니 그 이상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원래 600석밖에 안 되는 모란봉 극장에서 김일성이 직접 관람했으니 이날의 초대 공연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문화선전성에서도 부장급 이상 10여 명이 말석을 차지하는 형편이었다. 나도 이날 말석을 차지했지만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찬조 출연한 이날 공연에 안성희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무용학교에서 4년간 연마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성희의 용모는 모친인 최승희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못했으나 얼굴에 굴곡이 있어 조명을 잘 받았다. 안성희는 한국 고전무용은 어려서부터 김백봉 씨와 함께 추며 자랐으니 잘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으나 모스크바에서는 주로 발레를 했고 특히 스페인 춤을 익혔다고 했다. 이날 안성희는 자작 안무인 춤을 10여 종목 공개하였는데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집시의 춤이었다. 정열적인 집시의 춤이 공개된 것은 해방 후 안성희가 최초였으나 이 춤은 안성희가 볼쇼이 무용학교 졸업시험으로서 최고 점수를 땄었다고 서만일이 공개했던 뒤였던 관계로 관객들은 더욱 매혹당했다. 이 춤이 끝났을 때 김일성은 직접 무대에 올라가 꽃다발을 안성희에게 안겨주는 광경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안막과 최승희는 감격의 눈물을 씻지 못하고 있었다. 안막은 나의 앞석에서 금태안경을 벗어들고 박수가 끝날 때까지 눈에서 손수건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대성공리에 끝난 이날 귀국 공연에
소련 문화부상 알렉산더까지 등장하여 안성희의 예술적 역량이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했다고 찬사를 주었을 때 안성희는 무대 앞에 몇 번인가 나와서 큰절을 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인 1958년 안막은 부상이라는 직위의 불만을 갖고 자기가 당 중앙선전선동부장이 되어야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당시 당 선전선동부장이던 이일경을 격하하는 분파 행위를 작가동맹 부위원장이던 서만일과 백두헌과 함께 꾸몄다. 이렇게 하여 임화, 김남천 숙청 활동을 겪고 또한 그 후 이태준 파동을 뒤이어 안막의 파동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1959년 김일성 일파는 안막이 김일성 일파를 위해 충실했으며 또 한서리아와 함께 형로를 걸어온 것을 인정하나 그 경향성이 부르주아적 영웅주의로부터 출발한 공명심이 좌우했다고 단정하고 안막을 숙청하는 데 이르렀다. 안막을 관대히 용서를 한다면 또다시 조장하여 그 후 어떤 음모를 획책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안막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이를 크게 뒷받침했던 것이 희곡 작가 송영이었다. 송영은 한서랴와 같이 일제시 카프맹원이었으나 한서랴와 인간적인 대립이 있었다. 그것은 송영의 딸 송정숙 외대 노문과졸, 이 동란시 한서랴의 비서로 있을 때 한이 정숙의 정조를 유린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까워야 했을 그들은 견원지간이 되어 멀어졌으며 한서랴의 참목격인 안막의 파동이 생기자 즉각적으로 안막의 일제시 죄상을 폭로하였다. 그 결과 김일성 일파는 안막을 이승엽 임무화 사건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 간첩으로 내몰았으며 그 증거로 안막의 집에서 금괴를 색출했다는 것이었다. 비공개리에 재판되고 투옥되었으나 형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폐쇄되고 국립무용극장으로 개편하여 최승희는 연금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최승희 부부의 영화는 일장춘몽으로 끝을 냈다. 그런데 공산당은 최승희를 연금하는 것으로 방치하지 않았다. 임화 숙청 후 자백사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반김일성 요소 분자를 숙청하고 또 이태준을 미국 고용 간첩으로 몰아 숙청한 뒤로 사상 검토 사업을 벌여 이태준에 대한 숭배 사상을 뿌리 뽑은 듯이 이번에는 최승희에 대한 매장 방법이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은 전례에 따라 최승희의 공연작품을 재평가하는 데 착수한다. 그래서 최승희가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창작한 무용극 이해하여 조선의 어머니,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에서 등을 조상에 올려놓게 되었다. 이 작품들을 재평가한 결과 최승희의 작품 계열이 안막의 부르주아 반동 사상의 영향을 받아 고의적이며 의식적으로 심각한 계급적 투쟁에서 주제를 벗어나서 지역적인 사건을 통해 당 정책을 의식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실례를 들어 당은 현재 김일성의 애국적 전통, 실은 반민족적 배타성을 고취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많은 작가들이 전부 김일성의 애국적 전통, 위장적인 허구로 조작을 예술적으로 형상하고 있는데 최승희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단 한 번도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승희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회피하고 조선의 어머니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에서 즉 대한민국이 수복해도 상용될 수 있는 작품들만을 만들어 양면 전술을 썼다는 것은 최승희 자신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무용극 조선의 어머니는 1951년 10월 제1차 세계 청년 예술 축전 동부 베를린시 개최 의 무용 부문에서 1등상을 획득하였으며
귀국하여 김일성이 직접 관람하고 절찬한 작품이었다. 또 표제가 설명하듯 이는 6.25 당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이들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해서 베를린 축전에서 입상한 작품이지만 재평가하여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것이며 시대극인 사도성의 이야기가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성의 이야기는 북한에서 최초의 색채 영화로 모스크바에서 제작된 총천연색 영화이며 동구에 수출된 작품이었다. 이 영화는 최승희가 주연한 무용 영화이며 당시는 높은 예술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제3차 세계청년예술축전에서 입상하여 최승희를 국가적 존재라고 떠들어댄 작품들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감상했을 때 주제가 공산당적이었을 뿐 예술적 형상은 중류 수준이었다. 이상과 같은 격하 방법은 이태준의 작품을 모두 반동 부르주아 작품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었다. 그런데 공산당의 잔악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최승희에 나타난 부르주아 잔재를 뿌리 뽑는다는 미명 하에 그의 딸 안성희를 시켜 안막과 최승희의 사상성과 작품 경향성을 폭로 비판케 했을 뿐 아니라 북한 각지를 유세시켜 부모의 죄행을 자식이 폭로하게 한 점이다. 그러니 안성희는 비록 김일성 일당에 의해 모스크바 유학을 했으나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자기 육친을 규탄 유세해야 했으니 안성희가 얼마나 공산사회를 저주하며 김일성 일당을 증오하며 마음속으로 피맺히게 울었는가는 능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는 사실은 이 당시 안막 숙청 사건으로 공을 세운 송영이 일약 대외문화연락위원장으로 등용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김일성 일당의 내막과 최승희의 숙청을 모르는, 또 알고 했는지는 모르나 일본의 독서 신문사가 최승희의 일본 방문 초청을 했다. 김일성 일당은 그러한 최승희를 일본에 보낼 수 없었을 것은 뻔한 일이니 결국 거절했다. 이 무렵 제1교포 강제북송이 시작되면서 일본 언론인의 북한 입국 문제와 교포 김영길, 영전 현차랑, 일본 에마 행진곡 취주 등의 북송 문제가 대두되어 최승희에 대한 화제가 일본에서 올랐다. 이러니 김일성 일당은 최승희를 계속 연금시켜 둘 수 없다고 인정했던지 연금을 풀어 북송교포 영접위원으로 나서게 하여 체면을 유지케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무용연구소를 빼앗겼으며 북괴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 국회의원에서부터도 탈락되어 국립무용극장의 평지도원으로 명목을 유지했을 따름이었다. 이래서 안성희도 자연 요주의 인물이 되고 또 최근 중소분쟁에서 모스크바 출신인 안성희를 경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절정의 최승희 안성희의 시대는 흘러갔으며 최승희는 60이 가까운 현재 남편인 안막을 옥중에 두고 늙은 몸을 끌며 지도원 노릇을 하면서 잔명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철주 저의 북의 예술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최승희는 이렇게 북한에서 숙청당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최승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왜 숙청당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철주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하나의 설로서 인정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회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최승희를
북한의 근대화 기획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민족의 근대화 기획에 공헌한 사람이 되겠죠. 최승희로 인해서 북한의 공연 예술은, 또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 민족의 공연 예술은 세계와 근대의 공연 예술과 당당히 보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최승희 자신이 평생 추구한 방향성도 결국 어떻게 근대 공연 예술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최승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재능을 가졌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재능을 발휘하였느냐, 얼마나 매력적인 무용수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녀가 무용에 입문한 이후 그녀의 경력이 끝날 때까지 평생 동안 그녀가 노력해 갔던 것이 결국은 근대화의 노력, 근대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한국의 무용사나 공연예술사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죠.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